세상 모든 덕후들을 위한 거장 감독의 헌정, 레퍼런스와 이스터에그의 천국, 레디 플레이어 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봅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양한 팝컬처에 대한 레퍼런스와 이스터에그죠. 영화, TV, 비디오 게임, 거기에 일본 애니메이션과 미국의 코믹스까지 영화정보 사이트 IMDb에 공식적으로 언급된 레퍼런스만 173개에 달할 정도로 레디 플레이어 원은 말 그대로 이스터에그의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레디 플레이어 원은 사실 글로만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레퍼런스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영화로 옮기는 데는 저작권과 판권이라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의 감독으로 영입된 데는 물론 훌륭한 감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명성을 바탕으로 판권 확보를 좀 더 수월하게 하려는 제작사의 의도도 없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제작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레퍼런스의 판권 협상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시나리오 단계부터 계획했던 판권의 80% 이상을 확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영화계 고집쟁이로 소문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은 스필버그와 큐브릭 감독의 오랜 친분으로 수월하게 판권 협상이 마무리되어서 영화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등장했는데요. 일부 장면들은 오리지널 영화의 장면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스필버그 감독 본인이 연출한 미지와의 조우는 콜롬비아 픽처스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영화에는 등장하지 못했고요. 원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블레이드 러너 역시도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제작과 시기가 겹치게 되면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고 리플리컨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밝게 빛나는 동공만으로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Shut up.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자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죠. Where'd you find an Iron Giant? 바로 1999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입니다. 그 인상적인 모습과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원작에서는 이 역할이 다른 캐릭터였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역할은 일본 특촬물의 대표주자 울트라맨의 몫이었습니다. 울트라맨의 판권은 원작사인 일본의 츠부라야 프로덕션과 타일랜드 제작사 간의 분쟁이 오랜 기간 법정에서 공방을 지속하고 있어서 결국 울트라맨 대신 아이언 자이언트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울트라맨이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담의 등장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의 두 번째 키워드라고 하면 이 영화를 제작하고 연출한 스필버그 감독일 것 같습니다. 제작사인 워너브로더스는 원작 소설이 정식 출간되기도 전인 2010년에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영화화 판권을 경매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원작자들은 워너브로더스의 판권을 넘기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신들이 시나리오 각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였고요. 두 번째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번 영화가 장편 극장용 영화로서는 무려 33번째 작품입니다. 이렇게 40년 가까이 영화를 만들어 온 거장 감독이지만 의외로 레디 플레이어 원이 그의 영화 인생에서 세 번째로 어려웠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영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CG 하나 없이 가상의 식인상어를 만들어야만 했던 조스였고요. 그 다음은 전쟁의 현장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다음이 대부분의 장면을 CG로 만들어야 했던 이번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비중이 높은 영화이니만큼 스필버그 감독은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스튜디오에 일주일에 3번씩 출근해서 평균 3시간 이상 특수효과 장면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1500개에 달하는 특수효과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 3달여의 기간을 기다리면서 시간 때우기로 만든 영화가 더 포스트라는 농담 같은 후문도 전해집니다. 참고로 스필버그 감독은 더 포스트와 레디 플레이어 원을 한 해에 동시에 연출했고요. 또 다른 두 편의 촬영을 이미 마치고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946년생으로 올해 70이 넘은 백전노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진정한 영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세 번째 키워드는 아마도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인트로와 함께 등장하는 반 헤일런의 점프를 시작으로 엔딩 크레딧과 함께 울려 퍼지는 You Make My Dreams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양한 음악들이 영화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들은 삽입곡뿐만 아니라 정말 주옥같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도 유명하죠. 한 소절만 들어도 바로 영화 장면이 떠오르는 조스, 하늘을 나는 장면의 대명사 같은 음악의 E.T.,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인디아나 존스. 이렇게 스필버그 감독은 자신이 감독한 영화 중에서 단 3편만 제외하고 모든 음악을 영화 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와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디 플레이어 원은 그 예외인 3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영화의 음악은 어벤져스의 테마곡으로 유명한 앨런 실베스트리가 작곡했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적인 특징은 각각의 레퍼런스가 등장할 때 그 캐릭터들을 대표하는 음악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레이스에서 킹콩이 나타나면 킹콩의 주제가가, 메가고질라가 등장하면 1954년 오리지널 메가고질라의 테마곡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원곡들의 주요 멜로디가 적재적소에 사용되면서 레퍼런스의 감흥을 더욱 배가시켜주지만 이 음악들이 독립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오리지널 음악의 일부로 만들어져서 장면과 음악의 타이밍을 맞추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영화의 작곡가인 앨런 실베스트리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음악도 작곡했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백투더퓨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로리안이 등장하기도 하죠. 영화에서 중요한 아이템으로 등장하는 저메키스 큐브는 이 백투더퓨처의 감독인 로버트 저메키스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인 백투더퓨처, 시간을 되돌리는 아이템인 저메키스 큐브.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저메키스 큐브가 실행될 때 들리는 음악은 앨런 실베스트리가 30여 년 전에 작곡한 백투더퓨처의 주제가입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은 사실 원작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지만 이야기의 전개 자체는 원작과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원작의 내용이 중요한 스포일러가 되지 않도록 열쇠를 찾는 퀴즈와 장소가 원작과는 모두 다르고요. 파시발과 아르테미스는 영화의 중간쯤에서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에서 만나게 되지만 원작에서는 마지막에 가서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이토 역시 영화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지만 원작에서는 중간에 장렬히 전사하게 되죠. I'm Toshiro. You know me as Daito. 영화의 마지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엑스트라 라이프는 큐레이터가 내기에서 졌다면서 선물한 동전이었는데요. 원작에서는 파시발이 팩맨의 신기록을 깨고 나서 얻게 된 특별 아이템이었습니다. Thanks, curator. 이렇게 원작과는 달라진 부분 이외에도 영화에서는 생략되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The Oasis. 레디 플레이어 원의 주 배경이 되는 가상현실 오아시스는 아주 복잡한 단어의 약자입니다. 제가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Ontologically Anthropocentric Sensory Immersive Simulation. 아휴, 정말 어렵네요. 우리말로 번역해보자면 존재론적 인간중심 감각의 몰입형 가상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영화에서 설명이 빠진 이유를 아시겠죠? 영화에서 아예 번역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오스복스의 구슬을 작동시키는 주문인데요. 이 주문은 고대 아일랜드어로 1981년 영화 엑스칼리버에서 마법사 멀린이 사용한 주문과 동일합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해보자면 뱀의 숨결, 생사의 주문, 창조주의 노래,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역시도 왜 번역을 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레디 플레이어 1에는 관객들을 위한 이스터에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아시스의 창조주인 할리데이가 표지를 장식한 잡지에는 왼쪽 아랫부분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실제로 존재하는 웹페이지인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장면을 정지하시고 QR코드를 촬영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단한 내용은 아니라서 너무 기대하진 마시고요. 재미로 한번 접속해 보시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 Let the hunt for Halliday's Easter egg begin.